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틀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항산화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음식은 항산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요라고 하는데, 항산화가 되면 뭐가 좋냐면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염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암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음식들은 항염증 음식이고 항암 음식이기도 해요. 이 음식들은 전부 보면 채식들이에요. 내 몸에서 염증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채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듣고 하지만 마시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꼭 내가 오늘 하루에 요거 하나는 실천하겠다 생각을 해서 반드시 실천을 꼭 해주세요. 유튜브 좋은 정보를 많지만 실천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의사이기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진료의실에서는 치료로 건강을 책임지고, 강의나 인플루언서로서는 사회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실까요? 지금까지의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면역력을 단순하게 방어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혹은 접종을 해서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혹은 세균이 들어오고 나서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에서의 어떤 세포상에서가 아니라 내 생활에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운이 늘어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T 림프구 혹은 대식세포, 백혈구 이런 애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좋은 상태로 변하게 돼요. 기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시키면 이런 애들이 미리 방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장 건강이 일단 중요하고요. 아마 이런 말씀은 이제 너무 많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몸에서 면역력의 한 7, 80%가 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장 건강을 한번 살펴본다면 장에서 나온 결과물을 살펴보시면 돼요. 장에서 나온 결과물이 응가죠. 네. 그것의 상태가 첫 번째 횟수예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분 중에 이틀에 한 번 보는데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장 무력증인 거예요. 변비 중에서 힘들게 보는 변비가 아니라 장 무력증인 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 가는데 두 번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 이상을 가시면 장이 예민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간다. 이것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횟수, 두 번째는 변의 굵기요. 굵기가 너무 단단하다면 변비일 거고요. 너무 심하게 묽다면 설사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당하게 바나나 형태처럼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색깔을 보시면 돼요. 색깔 아시죠? 갈색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황금색 변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성인들은 황금색, 노란 변이면 영양실조인 상태예요. 오히려 살짝 갈색, 우리 어릴 때 크레파스 빌려달라고 할 때, 야, 그 똥색 달라고 했을 때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녹색이거나 너무 붉은색, 피가 묻어 있거나 시커먼색이 나오거나 하면 장에서 문제가 생긴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변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장 건강을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체온을 살펴볼 수는 있는데, 체온계를 재면 좋은데요. 체온이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36.5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 맨날 사진산다용으로 내 몸의 온도가 36.5도야 라고 하면서 입력된 숫자일 거예요. 실제로 재보면 많은 분들이 저체온증에 살고 계십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만큼 면역력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살펴보시려면 체온계를 자꾸 재보시고요. 겉의 체온이랑 속의 체온이 조금 다르니까 알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면이에요. 수면의 질이 일정하게 깊이 잠들면 자율신경이 그닥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면하다가 자꾸 깨거나 수면 도중에 깨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깼는데 5분 이내로 잠이 안 들거나 한다면 자율신경도 안정이 안 된 상태일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겠지만 일단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그런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차이요. 황금색 변은 이렇게 누른 것 같잖아요. 이런 변들은 아기 때 소아 아주 영유아일 때는 이 황금변을 보는 게 이 담즙 분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색깔인데요. 성인의 변은, 그러니까 나이가 초등학생 이상의 변들은 약간 갈색들을 끼고 있는 게 담즙 분비라든지 장에서의 유산균의 역할들이 좋아져서 생긴 색깔의 변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누리끼리하게 변을 본다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혀를 탁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나쁜 당분을 먹는 게 아주 혀를 탁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나쁜 당분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많이 드시는 밥, 면 음식들은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걔네들은 입에서 끊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당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탄수화물들은 드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루 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밀가루 면에 반응하시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지만 밀가루도 일반적인 외국에서는 밀가루에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반응이. 근데 아시아 계통 분들은 밀가루에 그 정도로까지 심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없는데, 물론 요즘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져서 좀 적게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밀가루도 좋은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통밀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괜찮지만 나쁜 탄수화물인 당이 많거나 설탕이 많거나 정제당, 과당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피가 굉장히 탁해져요.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착각을 해서요, 지방을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탁해질 기회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혹은 튀겨서 오래된 지방들을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당분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살던 나라의 사람들도 미국에서 원전물차를 줘가지고 코카콜라와 햄버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쁜 서양식 식습관이죠. 그래서 당분을 일단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육식을 하는 거예요. 육식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지나치게 들어오는 거고요. 지나친 육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채식을 너무 적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채식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육식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데 이 비율이 뭐냐면 채식이 70,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식사를 하실 때 식단을 보면 육식이 한 80% 이상일 경우를 관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친 육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의 매일마다 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하는데 육식을 먹을 수는 있죠. 굳이 또 허용을 한다면 한 달에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거의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육식을 드신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 채식량이 얼마나 많으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례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변의 양과 아시아 사람들의 변의 양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5라고 한다면 아시아 사람들이 3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식 식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변의 양은 1 정도로 변양이 확 차이가 나요. 그만큼 장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량을 좀 늘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의 상태가 굉장히 빨리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 것들은 거의 무조건 삼가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식습관 중에서는요, 채식을 많이 하는 건데요. 채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채식은 조금만 먹으면 영양소가 너무 적게 들어오거든요. 양으로 따진다면 A4지만한 채식을 보통 샐러드 그릇으로 먹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6팩 정도는 드셔야 돼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한 6팩 정도는 드셔야 돼요. 하루 중에 얼마나 드실까요? 아마 2팩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래서 6팩 정도를 어떻게 먹냐면요, 샐러드를 또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고치셔야 돼요. 샐러드를 받아보시면 풀떼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영양소가 또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뿌리, 줄기, 잎, 열매, 그리고 채소 종류 중에서 해초류, 견과류, 두부, 버섯까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흰색, 빨주, 노초, 검은색까지 색깔별로, 종류별로, 산지별로 다양하게 다 드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채식표인데요, 그 채식표에 들어있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빠뜨리지 않고 하나 카테고리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만 잘 챙겨 드시고 하루에 먹는 식단의 양이 아까 말한 그 6배 정도를 드시는 가운데 육식이나 생선들을 적절하게 드시면 여러분들이 피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식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염을 생각한다면 비염이 어떤 병인가요? 코병인가요? 아니면 몸의 내부적인 병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비염이니까 코의 병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염이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비염은 결과적으로는 코의 병이지만 그 원래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한다면 몸의 내부의 면역 문제입니다.
내부라고 한다면 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온 조절이 돼야 되고요. 자율신경이 조절돼야 돼요. 장 기능이 나빠지니까 장에서의 점막들에 있는 염증들이 타고 올라와서 코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체온이 조절 안 되니까 몸이 저체온으로 빠지니까 위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이 떠서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자율신경이 안 좋으니까 뭔가에 의해 가지고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염은 코만 자꾸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속의 면역력을 치료해주면 비염이 다 나아요. 완치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비염을 코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몸 전체를 다 봐주시는 치료를 하시면 나아집니다. 근데 그것은 치료 영역이고요. 그러면 장 건강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율신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전체적인 생활 루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 식사를 해야지 몸의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장 건강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채식들을 골고루 다 해주셔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까지 뿌리줄기, 잎열매, 해초리, 견과류, 버섯까지 종류별로 채식들을 다 먹어주는 것을 아침에 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셔야죠. 비염 치료를 할 때요. 특히 상체 운동을 많이 해주면 비염이 조금 더 빨리 낫는 경향이 있고요. 비염이 나았을 때 유지하는 것은 하체 운동이 됐을 때 유지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근력이 있으니까 혈액이 보존되니까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 더 빨리 낫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8시간 정도. 그렇게 되면 비염이 또 자율신경이 좋아지니까 비염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죠. 물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에 비염이 안 낫는 분들은 에어컨을 많이 쐬서 그래요. 체온을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아침에 찬물 드시잖아요. 밥 먹기 전에 찬물 자꾸 드시잖아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퍼먹잖아요. 비염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식습관들 자꾸 하시게 되거나 안 좋은 생활 습관들, 내 몸을 차게 하는 생활 습관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습관들, 생활 환경에서 먼지가 자꾸 나는 곳들이나 반려견을 키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염이 안 낫겠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을 곁들이시면 비염도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비염은 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의 면역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진단을 할 때, 진료실에서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가 혹시 자다 깨서 새벽에 새벽뇨를 보시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네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화시군요. 지금 들으시는 분께서 혹시 그러신다면 내가 노화인가? 라고 일단은 걱정을 좀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노화의 단계 중에서 심장, 폐 기운 떨어지고 간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나이가 어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운은 우리가 뭐 힘들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폐 기운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신장의 기운, 콩팥의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요. 그것은 진짜 몸에서 많은 충격과 나쁜 것들을 하고 노화가 일어나고 신체 대사가 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징후 중에 하나가 새벽에 소변을 자꾸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뭐 잠깐 일어날 똥 말똥 하다고 한다면 뭐 넘어갈 수 있지만 거의 매일 그러신다면 내 신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좋게 만드셔야 되고 거의 매일 그러신다면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겠고요. 한약 중에서는 뭐 숙지황, 익진 그리고 개내금 이런 종류의 약재들이 그런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약재로 생각한다면 그런 종류의 약재들을 먹어야 되는데 좀 찾아 먹기는 쉽지 않은 약재들이기 때문에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생활 습관 중에서 이런 건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건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김에 소변을 보러 가자. 물론 이것도 습관적이 된다면 신장 기능이 나쁜 건데요.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해서 깨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드신다면 그것부터 고쳐주셔야 돼요.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몸에 나쁩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하루에 소변의 색깔이 살짝 맑은 정도, 그리고 입이 안 마른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게 자다 깨서 소변을 보지 않을 정도의 물만 드셔야지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 소변이 너무 맑거나 입이 안 마른데도 계속 먹어서 대사가 안 돼서 붓거나 혹은 자다 깨서 소변을 본다면 물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먼저 조금 줄여보자. 두 번째는 그래도 소변 볼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내가 깬다면 내가 조금 노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나의 노화를 좀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리고 노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노화처럼 보이는 어떤
몸이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몸이 차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몸을 좋게 만드는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관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습관화되신 분들은 첫 번째는요,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요,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해서 그냥 목이 마르지만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맹물을 먹는 게 조금 더 아시죠? 이제 배뇨하는 게 더 빨라져요. 특히 찬물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조금 드시면 좋겠고, 그 따뜻한 차 중에서는 수면은 또 해야 되니까 수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로 얘기한다면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약간 몸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차들을 드시면 어떨까 하고, 한약재 중에서는 산조인이라는 차가 있어요. 약재가 있는데 얘를 볶아가지고 먹게 되면 수면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 약재니까 구하기 힘들다면 대추차가 똑같아요. 산조인이 산에 있는 멧대추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추차를 드셔도 수면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양치를 해야 되겠지만 살짝만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침 공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가급적 이것은 안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질이 나쁜 지방질이 아침에 막 들어오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부담스러운데, 특히나 더 질이 나쁘다는 것은 지방이 변형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튀김이라든지 혹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같은 걸 막 섞은 그런 거라든지, 혹은 오래 놔둬서 지방질이 변형된 음식들은 가급적 아침에는 안 드셔주셔야 되겠고요. 아침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신체에도 무리가 되지만 뇌 쪽의 건강에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뇌가 활성화되는데 착각을 하다가 스파이크가 뚝 떨어지면 몸이 갑자기 뇌도 떨어지고 몸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커피로 깨우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또 안 드셨으면 좋겠는 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호르몬을 막 방출을 해서 몸에서 기운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해야 되는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부신을 억지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파민도 막 이상하게 분비가 돼버리고, 마치 나는 잠을 깨는 듯 느끼지만 사실은 몸이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는 항상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신 기능도 더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더 처지고 뇌 활동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고요, 아침에 적당한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 지방과 좋은 단백질이 섞인 것들에다가 채식들을, 골고루 한 것들을 아침에 드시고 나서 신체 활동을 깨우고 저녁에 충분한 잠을 자서 아침에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면 하루의 일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아침 공복에는 나쁜 지방, 단백질이 섞인 것들과 그리고 당분 위주로 채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게 바로 주스 드시는 거거든요. 해독 주스라는 게 잘못 알려지면서 과일 주스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당분을 또 올려요. 그래서 그런 당분 위주의 음식들을 먹는 것과 커피를 마셔서 나를 깨우려고 자꾸만 하시는 것들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당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고요. 밥을 잘게 끊으면 속에서는 당이 되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좋은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입에 들어가서 몸에 흡수됐을 때 당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입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쪼개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말하는 당질, 설탕 위주의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아침에 먹게 되면 당분만 올라서 혈당이 높아져서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한의사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차 중에서 약차라는 것을 한번 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초를 가지고 마시는 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가지고 내 몸을 깨우려고 하시는데, 이제 커피는 물론 깨우는 데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교감신경을 막 흥분시켜주고 도파민 분비를 막 시켜주고 우리 몸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몸을 더 처지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고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려가주는 약초로 만든 차들은 서양에서 안 알려져서 그렇게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좋은 것들을 외국에도 많이 알려서 야, 너희들이 먹는 게 커피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아주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게 뽕잎차가 있어요. 네, 뽕잎이라고 하니까 좀
멋이 없게 들리시면 상엽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약재 이름으로는 상엽이고요. 뽕잎차가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이 뽕잎이요, 식물의 잎 중에서는 단백질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인데요, 그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의 최상급으로 들어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뽕잎차를 먹게 되면 아미노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이 들어온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체질도 상관이 없고 무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남녀노소 아기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엽차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내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싶다 이런 당귀차가 향도 좋고 굉장히 몸에도 혈액순환에서 좋고 피를 맑게 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차들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모가차를 먹는다든지, 혹은 기관지가 안 좋거나 내가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도라지차를 먹는다든지 해서 나의 몸에 맞는 약초들을 차를 해서 먹게 되면, 한약은 아주 무겁고 비싸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맛도 없고. 그런데 이런 차들은 굉장히 맛도 있고 몸을 해독하거나 면역을 올리거나 기운을 올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초차를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일자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원래 목 어깨는 뭐 선사시대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앉아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급속도로 아파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하체는 자꾸 안 움직이게 되고 활동량은 적어지고, 그리고 집중도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긴장이 잘 되는데, 거기다가 요즘처럼 컴퓨터라든지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일자목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많이 나빠지는 게 목 어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물론 지압점들도 중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안 좋은 부분들은 손으로 눌러서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았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혈자리 스트레칭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허혈성 압박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침택 빼다서 이렇게 전기놀이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혈을 없애는, 그러니까 허혈인 거죠. 피를 없애가지고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주게 되다가 그것을 풀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가 확 돌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만드는데, 이게 부항의 요법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누르기만 하고 있다가 10초 정도 있다가 떼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손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지죠. 좀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른 상태에서 살짝의 움직임을 주면 돼요. 제가 까딱까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깊이 어깨를 누르고 양쪽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혹은 까딱까딱 해주면 깊이가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해주게 되고 나서 손을 떼게 되면 허혈성 압박 기법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데, 안 좋은 부분들을 일단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목과 특히 목이 안 좋으신, 목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 운동을 해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 운동을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 몇 개 정도인데, 오히려 등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등이 짱짱하게 잡혀야지 목이 설 수 있는 토대가 생깁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지 위에 있는 얹힌 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목은 그냥 부드럽게 많이 움직여 주시고, 등 운동을 평소에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등을 받치고 있는 건 뭘까요? 아래에 있는 허리겠죠. 허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엉덩이일 거고, 다리일 거고, 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상체가 훨씬 더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다른 운동들도 좋고요. 혈자리 중에서 재밌는 혈자리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라인이 나중에 쭉 연결되어서 어깨 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혈자리들을 눌러주면 어깨가 좀 풀리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요 사이에 있는 라인 중에서 뿌리 끝까지 가다 보면 딱 걸리는 이 혈자리를 중저라고 하는데요. 이 혈자리를 꾹꾹 누르게 되면 어깨가 신기하게 풀려요. 그래서 목에 담이 결리거나 50견 정도인 분들은 침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혈전근개 통증이라든지 혹은 일자목 때문에 목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은 중저를 누르고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거나 혹은 평소에 쉬거나 그냥 뭐 내가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옆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목 어깨가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급제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등을 두드려 주는 거죠. 속이 안 좋으면 옛날에 기억나시죠? 막 술 먹고 토하고 힘들 때 등 두드려 주잖아요. 그 부분에 간담 비위,
아마 여러분들 등 두드려 주실 때 등의 윗부분을 두드리진 않을 거예요. 목이 아프기만 하겠죠. 허리 부분을 두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날개뼈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혈자리로 간단 비위가 있는 부분이라서 소화를 훨씬 더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배를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원초적인 방법이고요. 혈자리 중에서는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첫 번째 손가락의 사이에 있는 움푹 솟아오른 가장 윗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눌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관이라고 해서 손가락 아래 주름에서 3, 4cm 부분의 중앙 부분에서 이게 쥐어보면 톡 튀어오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 3, 4cm 뒤에 눌러보면 느낌이 좀 묘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내관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부분을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촉삼리라고 해서 다리에 있는 정강이 뼈 바로 옆부분인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강이 뼈 바로 옆에 큰 근육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에 가장 솟아오른 부분을 크게 눌러주셔도 돼요. 아니면 손으로 세게 두드려 줘도 됩니다. 그러면 속이 좀 뚫립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고 등을 누군가 못 두드려주면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충격을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꾹 눌러서 깊이 있게 눌러주시고 손가락 세 마디가 다 들어가요. 그 정도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알려드린 세 군데의 혈자리를 잘 눌러주시게 되면 속이 편안하게 뚫릴 거예요. 제 강남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혈자리 중에 하나도 체했을 때 혈자리들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압법 중에서 혈자리 세 군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통이 앞쪽에 있는 전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합곡이라는 혈자리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누르시면 효과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측두통, 편두통이라고 부르는 옆쪽 머리 통증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액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 두통, 당기는 그런 스트레스성 두통일 때는 후계라고 부르는데요. 손을 이렇게 쥐었을 때 요 마디 주름에 있는 끝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두통을 다스리는 혈자리들인데 손을 알려드린 거는 다리에 이렇게 누르면 좀 불편하거든요. 머리 아픈데 다리까지 막 잡고 골치 다 아프죠. 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좋은데 머리를 직접 만져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옆머리는 측두근이라고 부르는 옆머리 근육을 풀어주고요.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주면 두통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 뒤에는 사근이 효과는 더 좋은데 아주 전문적이고 잘못 만지면 아프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제 유튜브 강남어준 채널에서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못 고치다가 제가 올려드린 혈자리 마사지를 보고 실천했더니 두통이 나아지더라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좀 보신 분들 중에서 뭐 그거 누른다고 두통이 좋아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것으로도 치료가 안 되시면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피로가 전체가 어디에 몰리냐면 발에 다 몰려요. 사람은 서서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발 쪽에도 혈액이 가지만 발에서 올라와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 쪽에 자꾸 정체가 되기도 하고 발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몸의 피로도를 측정하거나 피로도가 풀리는 것을 측정을 할 때 발과 발목이 잘 풀리느냐, 발목이 자꾸 붓는다면, 발이 붓는다면 피로가 안 풀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노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과 또 굉장히 직결이 되고요. 발의 혈액순환이 뇌의 혈액순환과 그러면 또 연관이 된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발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 쪽에 있는 어떤 것들을 눌렀을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혈자리처럼. 그런 것을 발에 있는 것들은 혈자리라고 부르지 않고 반사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발 안쪽에 있는 온폭 패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대체로 소화기 부분, 내장기들과 연결이 되고요. 발 바깥쪽에 테두리 부분, 새끼 발가락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척추의 건강과 조금 연결이 되고요. 왜냐하면 발을 걸을 때 뒤꿈치부터 해서 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지나서 엄지발가락으로 차줘야 되는데 바깥 부분을 잘 이용하지 않고 터벅터벅 걷거나 하시는 분들은 척추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척추랑 연결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의 앞쪽 부분, 발가락의 아래쪽 면 부분, 앞꿈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안 좋게 되면 목어깨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요.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기 부분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관이 되는 반사구가 있고요.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뇌 쪽, 머리 쪽과 좀 반사구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발가락 부분들은 눈, 코, 입, 귀 부분의 어떤 얼굴에 관련된 부분들과 반사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걷는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본다면 혈자리의 경락 부분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자극을 해주면 해당하는 반사구 부분의 내장기 부분과 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피로가 빨리 풀리는, 그리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발을 씻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잘 누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단순하게 저녁에 자기 전에 발을 그냥 100번 두드리기만 하고 주무셔 보세요. 발 전체를. 이 정도가 아니라 쾅 두드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시원합니다. 발 100번만 두드리고 잠을 주무시어 보시면 다음날 아침이 점점 더 개운해지실 거예요.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호준 채널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피로도 문제도 있지만 발바닥의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그 근막의 염증은 건드리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발을 자꾸 두드리거나 치압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을 따뜻하게 해서 족욕 같은 것만 해가지고 풀어만 주시고 피로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자극으로 해주시고, 혹은 파스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순환시켜 주는 건 좋고요.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까지 이런 근막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발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고, 그래서 수건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발 운동하는 방법을 써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게 족저근막염에 훨씬 더 좋고요. 하지만 치료를 받을 때는 침이라든지 약침으로 족저 부분, 근막 부분을 바로 치료를 해주니까 치료받을 때는 그렇게 받으시고, 내 생활 관리는 좀 다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침 치료, 혈자리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허리 삐거나 발목 삐었을 때 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온몸의 모든 통증에는 당연히 혈자리가 효과를 다 보고요. 통증이 많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 외에는 내장기들, 예를 들어서 소화라든지 혹은 간의 건강이라든지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면역계의 문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뇌혈관의 어떤 문제들도 다 효과가 있고, 비염을 치료하거나 눈이 좋아지거나 시력이 좋아지거나 혹은 이명이라든지 이런 오간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서양에서는 혈자리를, 동양의 침수를 배우고서요, 여기에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과 질환이에요. 재밌게도 정신과 질환에도 공황장애, 불안증, 그리고 초조긴장 불안이라든지 자율신경 실조증에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도 한약도 중요하지만 혈자리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서양에서는 한약을 모르기 때문에 한약을 아직 쓸 생각은 못하고 있지만 혈자리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에 공인된 치료법 중에 혈자리를 활용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혈자리 꼭 익혀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라고 한다면 뇌질환이긴 한데요. 그것은 결과죠. 뇌는 어디에서 먹을 거를 잡아당겨서 먹고 있을까요? 장에서 만든 혈액 공급을 받겠죠. 그래서 장에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에서 만든 영양소들이 중요하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혈액순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영양소를 만드는 것을 혈이라고 불렀고요. 혈을 머리까지 혈액순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혈을 만드는 장에서의 영양소를 만드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일단은 영양소 문제 때문에 장 건강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장이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뇌의 건강 상태가 장의 건강 상태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이 실제로 많이 꽉 차 있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 치매라든지 뇌의 활동이 자꾸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장의 건강은 결국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소의 문제와, 그리고 장의 건강 상태가 뇌의 건강 상태랑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혹은 뇌 건강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뇌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을 먼저 비워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이 그득하지 않게, 그리고 변의 색깔, 모양 이런 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뇌의 건강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나눴을 때 사람은 잡식성인데요. 잡식성은 골고루 먹는다는 건데 채식의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 돼야지 건강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초식 동물들은 치아가 채식에 맞게끔 발달이 돼 있거든요. 다 어금니 같은 느낌으로 돼 있죠. 말이라든지 소들은. 근데 육식 동물들은 송곳니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끊어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람의 치아는 채식에 맞는 치아가 70%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든다면 초식 동물들의 장 길이와 육식 동물의 장 길이는 다른데 육식 동물들은 굉장히 짧고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다른 동물의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몸 안에서 오래 남아 있으면 독소가 돼요. 그래서 빨리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장의 길이는 짧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채식 안에서 그 영양소를 뽑아내려면 오래 머물러야 되거든요. 심지어 반추까지 하죠. 다시 돌렸다 다시 돌렸다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람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딱 어중간한 중간에 한 70% 정도가 채식에 맞게끔 장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채식을 좀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건강해지는 몸의 상태가 되고요. 아무리 육식을 많이 먹어도요. 채식이 없으면 육식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딱 70%, 3배 정도를 먹어줘야 육식 먹은 만큼이 소화가 돼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육식을 한 60g 이상을 먹게 되면 그다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60g 플러스 3배면은 대략 한 200g 정도가 채식을 들어왔을 때 육식이 그만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저러 했을 때 육식이 한 20-30%, 채식이 7-80%가 되면 몸에서 건강하게 육식과 채식의 조화를 이루어서 소화 흡수가 되기 좋은 식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채식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틀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항산화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음식은 항산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요 라고 하는데 그 음식들을 보면 전부 다 채식일 거예요. 이 채식들을 먹어야지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대요. 근데 항산화가 되면 뭐가 좋냐면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없앤다는 것은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앤다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암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음식들은 항염증 음식이고 항암 음식이기도 해요. 이 음식들은 전부 보면 채식들이에요. 육식 좋다고 해서 방송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부 토마토니 브로콜리니 뭐 하다못해 상추니 깻잎이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음식들이 다 항산화 음식들이고 그 음식들이 다 항염증 음식들이라서 내 몸에서 염증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채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채식들은 흰색, 빨주노초, 파나무, 검은색까지 뿌리줄기, 잎열매 그리고 해초류, 견과류, 두부, 버섯까지 거기에 있는 미네랄 종류, 항산화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염증도 잘 없어지실 거예요. 중년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식습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좀 전에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일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것도 일을 하면서 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휴식을 가질 때 그 일조차도 휴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휴식을 조금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것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질 때 첫 번째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꼭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많은 스트레스가 왜 오나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관계 때문에 올 거예요. 인간관계.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복잡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생활에서의 문제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년이 될수록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좋은 친구 사귀라. 그게 중년이 됐을 때 비로소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결이 맞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았을 거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지내고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중년의 건강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버드대에서 70년 동안 연구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행복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 건강은 당연하고요. 쭉 나가다가 중년에서의 관계인데 40대 이후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게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뭐 자기개발 막 다 좋지만 돈도 많은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의 그만큼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에 관심 가지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고 한다면 뇌 건강인데요. 뇌 건강을 좋게 하려면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요. 아침 식사할 때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저탄수화물을 하신다고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줄이게 되면 뇌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든 걸 가동을 해요. 그래서 뇌가 안 좋아지는 식습관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는 거, 가급적이면 미네랄, 비타민이 많은 채식들이 좀 많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을 씹어서 드셔야 돼요. 씹어서 드셔야 침이 분비되고요. 침이 잘 분비가 돼야 뇌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식습관을 꼭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뇌가 해독이 되고 뇌가 회복되는 시간은 수면할 때 회복이 돼요. 수면 시간대에 뇌에 있는 척수액들이 척수까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싹 왔다 갔다 하면서 뇌를 씻어내거든요. 그게 뇌를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8시간 정도를 꼭 하루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꼭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도 유산소가 돼요. 숨이 차면 되거든요. 하체 운동 많이 하면 허걱거리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깅 해주는 거 좋고요. 등산, 수영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혈액이 쫙 공급이 되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들어간 채식을 꼭꼭 씹어서 해주시고 충분하게 주무셔 주시고 운동을 적당하게 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실 거예요. 많이 웃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웃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부러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크게 웃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손발을 많이 움직여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움직여줄 때 자극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끝을 이렇게 부딪혀주고 손끝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고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올라가는 경락들이 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발지압, 손지압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침 식사하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런 것들을 듣고 하지만 마시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꼭 내가 오늘 하루에 요거 하나를 실천하겠다 생각을 해서 반드시 실천을 꼭 해주세요. 유튜브 좋은 정보를 많지만 실천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끝나고 나서 요거 하나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저는 한의사로서 하랑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하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 정보를 더 많은 것을 들으시고 또 익히고 그리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에서 강남호준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저와 소통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호준 박용환 원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